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 백운기와 딥블루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지금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보수 쪽은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명태균 씨한테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건희와의 카톡 내용을 공개한 명태균 씨마저도 재원아, 너의 새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여당이, 보수 진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에서는 자멸하는 보수, 보수의 종말, 그 끝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딥블루 잠수하실 준비 되셨죠? 들어가겠습니다. 이영민님, 백운갱커님 다시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 은근 화요일이 좋아졌어요. 울림들 2번 보는 날 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주님,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백운기와 딥블루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백운기 앵커님과 두 젊은 기수 신인규 대표 황희두 이사와의 환상궁합도 기대해 주세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남자친구 상식이님도 오셨네요. 오늘 시간이 나셨나 보네요. 환영합니다. 자, 두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규, 보수의 종말을 쓰신 저자입니다.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가로 데뷔한 신인규입니다. 작가로 데뷔한. 네, 너무 부끄럽지만. 예. 네. 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뭐 보수의 종말을 바라는 황희두. 이거 정말 보수가 정말 종말하겠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와서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거 보수의 종말 올해 6월 달부터 제가 이거 집필을 해서 8월에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달 지났는데 정말 명태균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이거 종말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이제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좀 반영하는 책 아닌가 싶습니다. 책이 아주 디자인이 잘 됐는데요. 언제 출간합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사전 예약 구매만 가능해서요. 예.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셔서 온라인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또 11월 달에 출판 기념회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때 오셔서 또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제가 여기 한 5년 정도를 다 분석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이해하시는 데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부산이대희님, 차중락 노래 사랑의 종말에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신인규의 보수의 종말에는 보수가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아, 차중락 씨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나 보구나. 부산이대희님 노래를 참 많이 알으세요. 보수 형님 TV만 많이 하시는가 했는데, 하여튼 두 분은 노벨 댓글상 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완전 이건 문자 전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페북 전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가 일단 포문을 열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구속시키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재원아 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포문을 연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거 쫙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오고 갔던 문자 전쟁을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오전 10시 37분입니다. 명태균 씨가 카톡 내용을 공개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그러니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희한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오빠는 모질이 뭐 이런 내용이죠.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전에 7시간 녹취에서 이미 김건희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폄하하고 아주 함부로 얘기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이때까지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면서 이거 김재원, 재원아 너의 새 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김재원 씨가 너 사기꾼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정말 보여줄까?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있는 게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당장 감옥에 가야 된다. 근데 감옥에 가는 것도 개 비유를 해가지고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태균 씨가 하루 전날이죠. 어제 그 CBS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허장성세를 떱니다. 아크로비스타 가봤어요? 뭐 대통령 내외 만나봤어요? 뭐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를 했고 거기에 반발해서 명태균 씨가 그래? 한번 다 죽어볼래? 이러면서 보수의 종말 한번 맞아볼래? 그러면서 카톡을 올린 거죠. 예. 그게 요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웃긴 게 저렇게 이제 오빠, 우리 오빠는 참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밝혔어요. 원래 그런 거 바로 밝히는 것 거의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근데 이제 그 밝힌 내용 아까 그 조선 비즈인가 그 기사 제목 한번 띄워봐 주세요. 명태균이 공개한 카톡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 친오빠 이렇게 호호 오늘요 아침에 저게 나오니까 우리 정어리 TV에서 이 카톡에 나오는 오빠는 누구일까요 하고 투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랬는데 부산이대희님 투표해놓고 왜 발표 안 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발표하려고 정했죠. 윤석열이다 92%, 김건희 친오빠다 8%. 이 8%는 또 뭐예요? 뭐 이게 약간 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은 나름 밸런스를 맞추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그 김재원 씨가 뭐 그러니까 어제 이전부터 사실 이게 맥락이 이어져 온 거긴 한데 뭐 안에 있는 개 밖에 묶인 개 이런 식으로 또 명태균 씨 얘기하니까 또 오늘 그 개의 얘기가 이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도 원래 본질적으로 훨씬 중요한 거는 그 사태의 심각성으로 봤을 땐 오늘 오전 6시에 공개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문제가 터졌는데 요 시점에 이제 김재원 씨는 사실상 명분을 앞에 깔아두는 거고 왜냐면 지금 결국엔 저 카톡 내용을 봤을 때 결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결국 그 망신당은 윤석열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다들 뭐 친오빠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생각하기로는 저 윤석열이다. 이건 이미 예전부터 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망신당하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뭐 김건희 씨 그 관련한 문제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핵심은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김건희 친오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투표를 설문조사를 해서 92.8 이것도 참 웃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 저 8%가 저는 참 재밌는데 꼭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라디오 음악 프로 같은 거 보면 일부러 상품 주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문제 내잖아요. 예를 들면 신인규 대표가 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수의 종말. 이 하수 종말 뭐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떨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의해요.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했습니까?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서 좀 급하기는 급했나 보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좀 쫄리기는 굉장히 쫄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이 뭡니까? 내일이 지금 재보궐선거 날이에요. 선거 하루 전날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종말 당하기 일보 직전이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건 없고 그러니까 맥락 속에 또 김건희 여사가 마침 오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맥락에 대입을 해서 읽어보면 안 맞아요. 제가 왜 안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무슨 말이 있었으니까 무슨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냐면 내일 준석이를 만나서 알아본대요. 예. 그럼 이 준석이가 이준석 대표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김건희 씨 대통령실 논리라면은 이건 이준석이 아니다. 네. 이거는 뭐 최준석이나 무슨 뭐 박준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거 당대표 이준석
의원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쭉 내려와가지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지금 공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적 친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만보 제가 양보해서라도 뭐 김건희 씨 친오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대표 이름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해결할 분이 유일하대요. 명태균 씨. 그럼 지금 뭘 해결합니까? 지금 당면한 선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적 맥락 속에서 갑자기 사적 친분 대화다. 이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오빠 김진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국민을 아주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정직하지도 못하고 해명도 너무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해명을 할 걸 해야죠. 녹수님, 나도 오빠 한번 불러보자. 없는 오빠라도. 아, 오빠 없으신가 본데. 백운기 오빠 멋져 불어. 멋쟁이. PD님 꼭 읽어주시오잉. 아따, 녹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친오빠를 갖다 끌어들입니까? 그러면 한 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대통령실 해명을 하려면 국민 여러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사람들은 이미 진작 쫓겨나거나 뭐 자기 발로 나간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뭐 칠간신들이 옆에 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준석 씨가 그 국감으로 바쁜 와중에 또 페이스북에 신나게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랑 지금 이준석 씨는 서로 이제 태균 수호를 하면서 이준석 씨도 여기에 넙죽 엎드린 상황이고 여기서 또 이제 논점 자체가 요 김재원 씨와의 싸움 그리고 뭐 윤석열이 바보스럽다.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상황에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 21년 5월 15일 날 그 문제적인 발언을 왜 했는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싹 다른 이슈로 또 덮고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의 본질은 오늘 터진 그 여론 조작 문제와 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엔 이준석 씨를 비롯한 다수의 자칭 보수 정치인들이 묶여 있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만 조금 보태면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 이준석 의원이 이런 면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를 해오면서 무슨 이재명 대표랑 프리메이슨 예도 들었고요. 그 예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7불사에서 회동하면서 명태균이 딱 그거 한 장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명태균 씨 스타일 봐서 알잖아요. 저 정도의 이준석 의원과의 친분을 전제해놓고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알려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 하나만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그 메신저의 신뢰도라든지 이 메신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문자를 받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걸 뭐라고 나와서 얘기합니까? 그건 선의의 조언이야. 공천 개입이 죽어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예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만보 양보해서 믿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명태균하고 이렇게 잘 알고 아까 황희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5월 15일에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주고받는 관계까지 온 사람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거는 선의의 조언, 개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을 수호하고 명태균도 이준석을 수호하는 데에는 뭔가 둘이 모종의 이익이 지금까지도 저는 지켜져 오고 있다. 전 그게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그 정치 1번지에서 올라온 댓글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그래도 참 오랜만에 윤석열 얘기하면서 웃어본다. 해명을 저렇게 어떻게 해놓습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 나온 거라면 국민들이 그래 뭐 대통령을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 7시간 녹취 나왔을 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그 얘기 했잖아요. 다 들었죠? 국민. 이미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방구나 뿡뿡 끼고 뭐. 방구 얘기도 나오고. 예. 그때 뭐 이미 바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리고 이게요. 저는 그 김건희 여사 말투가 지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지가를 어디서 들어봤나 봤더니 김대남 씨도 녹취록에서 대통령을 지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활개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수석 비서관들이 김건희 씨의 그 경거망동을 보고 상당히 놀랬다라는 전언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마 공개적으로도 지로 부르는 거 아닌가. 지칭어가 우리가 영어로도 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가 되는 거죠. 지로 그냥 지칭해가지고 대통령 대접을 내부에서도 못 받는 아주
좀 불행한 대통령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가 뭔데 가지고 시끄러웠던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 아니었나요? 곽규택 의원인가요? 하여튼 그쪽 국민의힘 법사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지가 뭔데 했다가 정청래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뭐 지는 대명사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한참 또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김건희 씨도 그렇고 김대남 비서관도 지라고 대통령을 지목하는 걸 보면 하여튼 뭐 대통령 대접뿐만 아니라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좀 사는 거 아닌가 좀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이렇게 이제 명태균 씨가 핵폭탄을 날리니까 대통령실이 완전히 아이고 놀래라 해서 해명을 냈다가 온 국민한테 웃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의원도 지금 상당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여기에 또 끼어들었어요. 국감 중에 뭐라고 글을 올렸습니까?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다라고 하니까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도 있고 또 02800 나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국감 중에 문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확인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감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2800까지만 썼는데 이거 이제 비틀어서 오빠가 윤석열이지 누구야 그 얘기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또 몰아가고 있고 뉴스 자체, 보도 자체도 지금 요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는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그 이준석 씨 본인을 향한 공개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못 본 척하고 대답 안 하다가 어떻게든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꾸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거는 본인 입으로도 22년도 11월이었나요? 그때 뭐 텔레그램 내용 난 이미 막 봤었다 그러고 23년도에도 자기가 그 여제조 방송에 녹방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김영선 씨 얘기를 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가 좀 기회를 틈타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마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준석은 지금 여기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사람의 위치로 가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봐서 안 됩니다. 저 같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명태균발 폭탄이 터졌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반응이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인하는 거고요. 명태균을 부인합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랑 비슷해요. 다 굴기 전까지.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명태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선하고 천하람이고요. 이 둘이 숨어버렸고요.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인데 이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 김종인, 뭐 나경원 등등등 다 거짓말해가지고 이게 지금 명태균에 의해서 발각되니까 다 지금 창피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통령실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 사기꾼, 이 협잡꾼, 정말 나라를 말아먹은 중대 죄인을 갖다가 이준석 의원은 여전히 치켜 세워주고 옹호하고 있어요. 아직도 명태균이 맞는 말을 많이 하고 괜찮은 정상적인 사람인 걸 전제로 얘기하는 사람 이준석 의원밖에 없습니다. 역시 명태균 씨도 이준석은 틀린 말 하지 않는다면서 서로 지켜주고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의아하다. 그럼 이게 왜 의아하냐? 아까 우리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2022년도 10월 달에도 김건희와 명태균이 했다라는 그 문자를 본 것처럼 이준석은 얘기를 하고요. 그 앞서서 1년 전에 2021년도 5월 15일에 방송 나와가지고 여론조사를 먼저 알고 이준석 의원이 떠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뭐냐? 하루 뒤면은 나라가 뒤집어진다. 미리 예언을 합니다. 허풍을 떱니다. 근데 그게 진실로 드러나요. 그럼 이거 허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줬을까? 명태균이 의뢰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럼 당연히 명태균이 줬겠지. 다른 데서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나경원 의원이 물었는데도 여전히 여론조사 기법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좀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이요. 그리고 또 합리화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면은 대화는 돼야죠.
근데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하고 갑자기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무슨 다중인격자냐고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명적인 논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저는 이걸 밝혀야 된다. 저도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제가 한 7년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오후 5시에 발표하면요. 그 누구도 그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보를. 오후 5시 돼야 시험 발표 명단을 보지 누가 자기 합격 사실을 먼저 알려줘서 압니까? 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준석 의원이 계속 썼는데 오늘 저 태도 보시면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마치 본인은 유체이탈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랑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저는 지금 구육상회를 보는 것 같아요. 개고기 상회, 구육상회를 보는 것 같은데 이 구육상회의 사장님이 누구냐면요. 사장님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사장이 김종인이고요. 기획실장, 8일자는 기획실장이 명태균입니다. 그리고 구육상회의 홍보실장이 저 이준석 의원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구육상회라는 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상한 계곡이 납품해가지고 국민들 배탈나게 해서 고통 주고 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구육상회 홍보실장으로서 명태균을 감싸는 거는 알겠으나 저는 더 이상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더 호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 아니겠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왜 중요한 문제라고 보냐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씨랑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단서를 하나씩 흘리고 있단 말이죠. 뭐 경희궁의 아침 1521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1년 3월 5일에 구체적으로 김영선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 라면서 얘기하니까 김종인 씨도 계속 거리를 두려다가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씨를 계속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막 아버지처럼 막 섬기고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거 아는데 여기는 또 그 명태균 씨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사실 지금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뭉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막 여기저기 막 시선을 분산시키고 막 흐트러뜨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또 양두구역을 또 해가지고 사람들에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뭐 지금도 그러니까 막 김재원 씨 얘기 나오고 막 거기 페이스북 주목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윤석열 바보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데 결론은 김건희 씨 비롯한 이 명태균 요 게이트의 핵심 여론 조작 문제 이게 지금 본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신인기 대표님 얘기를 하셨는데 핵폭탄이면 이게 범위가 크잖아요.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수의 종말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뭐 부인하거나 나는 모른다 또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명태균 씨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글을 올렸죠.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 당하지 말고.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로 가는 건데 근데 보수에서 지금 딱 자유로운 사람이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말고 그게 이제 한동훈 있나요? 대표고 한 분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만큼은 명태균하고 그동안에 정치해오면서 아무런 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철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에서 정치를 그래도 제가 볼 땐 최소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이름 좀 낫다 싶은 사람들은 지금 명태균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분류한 대로 한 부류는 명태균을 부인하고 깎아내리고 있는데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고 한 부류는 이준석 의원처럼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 사기꾼을 치켜 세워주고 있고 한 부류는 아예 도망가서 숨어버린 거죠. 저는 지금도 천하람 의원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아니 그 말을 잘하고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인지도를 얻은 정치인이고 국민들이 배지까지 달아줬는데 이 중요한 국면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칠불사에서 삽들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감 준비하느라고 바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국감 시즌이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나름 지금 면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의원은 국감 안 합니까? 오늘 100분 토론도 나온다던데요? MBC에?
아니 그러면 그분은 뭐 국감 안 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아니 뭐 국감 준비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은 아까 대통령실에서 아 이거 오빠가 친오빠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묻는 말에 좀 답을 해야죠. 근데 자꾸 빙빙 돌리면서 헛소리만 자꾸 하고 다니면은 국민들 혈압만 더 오를 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죠. 네, 원내대표 국감에 할 일이 많죠. 해야 될 말도 많고. 우리 국감 시작 전부터도 저렇게 잠수를 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다 봅니다. 거의 가오리 수준이에요. 바다 밑으로 지금 붙어가지고 네. 절대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뿌렸든지 아니면은 반발에 의했던 것이든지 하나하나 명태균 씨의 입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참 중간에 지금 한동훈 유승민 두 사람이 안 걸렸다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대선 때 역할이 뭐였을까요? 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대선 때 한 역할 없죠. 집에서 뭐 책 봤겠죠. 뭐 기타 치든지. 뭐 한 역할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아니 제가 그때는 대선 때 당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당사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만 피해 다녔다면 제가 할 말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한 일도 없는데 왜 장관을 뭐 시켜줬어? 연설 한 번도 전한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연설도. 그러니까 왜 한 일도 없는데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을까요? 말 잘 들으니까 시켜준 거죠. 근데 이제 네. 말 잘 들을 줄 알고 시켜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말 좀 안 들으니까 좀 혼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을 안 들어서 혼난 겁니까? 아니면 뒤통수를 치는 겁니까? 한동훈이. 뭐 그냥 검사들은요.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밖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게 저는 검사 동일체의 본질은 안 바뀐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둘이 지금 뭐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애정 다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시 깨갱할 거라고 본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뭐 과거에 검사 시절 하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법정에 노태우랑 전두환이 있을 때 백담 사건이 보냈지만 법정 안에서 둘이 손 잡지 않습니까? 전 그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동지인데 정치적으로는 결별을 하는 거죠. 백담사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과 정치를 나눠서 본다면은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노태우와 전두환의 관계랑 매우 흡사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변수를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변수를 하나 따지자면 이제 김건희라는 이제 제3의 존재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막 선배들이 전화를 해도 제가 어쩔 처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 윤석열 그 한동훈 둘이 뭐 독대를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결국 김건희 씨의 심기를 지금 거스른 상황에 이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수가 다 걸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상황을 딱 보니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어쩌면 이렇게밖에 보수가 안 된단 말인가? 보수에 사람이 없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드러났을 때, 야,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네. 야, 보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차기 대선 주자를 포함한 현직 대통령까지 보수 인사들의 면면이 다 추악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냄새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보수의 종말이고 보수의 괴멸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걸 따져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중간에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보수란 무엇인가? 지금 보수 하는데 우리가 그냥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일까요? 윤석열은 보수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씨부리근거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뉴라이트를 보수라고 부릅니까? 이걸 사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보수의 종말, 보수의 자멸, 보수의 변질 우리가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 보수죠. 네, 저는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이제 쓰셨는데 보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제가 이해하는 보수는요, 현재의 제도를 지키자는 사람을 저는 보수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를 불편한 게 많으니까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진보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현재의 제도를 지키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제도가 낡으면은 또 낡은 거는 말 그대로 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헌법 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은 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고치자라는 사람들을 저는 보수로 이해하고요. 아무래도 단계론적 안정 속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라 전 생각을 하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의 이 체제를 일단은 바꾸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새로운 제도도 소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미래의 선진적인 제도들을 미리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진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세탁기가 있는데요, 집에. 예. 저는 이제 삼성 세탁기가 있습니다. 삼성 세탁기를 쓰는데 쓰면 편하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자꾸 고장납니다. 그럼 보수는 누구냐? AS 센터 불러서 고쳐 쓰자는 사람들이 저는 보수라고 보고요. 네. 세탁기가 고장나니까 이 차제에 이번에 세탁기 좀 저기 LG 걸로 바꾸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진보로 봅니다. 다르죠. 세탁기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근데 수구는 뭐냐면요, 빨래를 안 하고 그냥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저 그건 아예 수구 꼴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의 국민의힘은 제가 말씀드린 세탁기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수구 꼴통, 빨래를 안 하는, 냄새나는 이 보수의 종말을 맞이한 자초한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보수주의자들은 세탁기가 고장나면 고장난 부분을 AS 불러서 빨리 고치고 그 세탁기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빨래를 열심히 하자. 이게 보수고, 진보는 세탁기를 좀 이번에 다른 더 선진화된 기술이 도입된 모델이 나왔으니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보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이제 수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예. 덧붙여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 지나가는 약자들, 좀 만만한 사람들 최저임금도 안 주고 막 네가 손빨래라도 해, 그래서 막 부려먹는 게 지금 수구 같아서 저것들은 이제 대화가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사실 저는 보수하지 뭐 약간 속도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보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보수주의를 알아야 저도 뭐 비판을 하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쭉 봤는데 핵심이 이제 전통과 관습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더라도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말씀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온건하게 좀 하나씩 바꿔가자. 너무 갑자기 바꾸면은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의 질서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보수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유주의라는 그 무기를 하나 쥐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요거를 쥐고, 이제 이승만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반공 자유주의로 여태까지 해먹은 건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지금 이번에 뽀록이 나서 이준석 씨도 많이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그동안까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 반공 자유주의를 버리자, 이제는 이 보수도 더 이상 거기에 기대서 안 된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두환 노태우 사진이 방첩사에 다시 걸린다 합니다. 예. 보안사 뿌리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또 다시 뿌리로 끌어오고 있어요.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를 다시 끌어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냐. 보수가 저런 식으로 꼴통짓하고 수구짓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보수로 볼 수 없다. 말씀 주셨듯이 민주당이 진보라고 보이니까 민주당이 양쪽에서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편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뭐 민주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하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가 복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만들면 오히려 복지를 더 하자고 보수가 주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는 복지를 싫어하고, 뭐 진보는 복지를 강조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헬리콥터 머니 이런 식의 지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전 보수 진보 아예 분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학에서도 배울 때, 이거 법학 1학년 때 배우는데요, 법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개를 가르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놓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그런데 진보들은 저는 정의,
이 정의를 가장 우선화하기 때문에 법정 안정성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요런 부분에 한해서는 정의를 먼저 구현하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울처럼 새가 양날개로 날듯이 법적 안정성의 가치, 공화의 가치와 민주주의, 개인의 가치, 정의의 가치가 저는 좀 균형을 이루면서 가가지고 보수 진보가 번갈아 가면서 해야 국민들도 이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데 지금의 보수와 진보는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념 보수, 안보 보수, 경제 보수, 내지는 그냥 관료들이 정치하러 들어오면 다 보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뭔가 역사성을 가지고 왔으나 운동권 출신, 이런 분들로 많이 가 있거든요. 시민사회 운동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출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가 좀 나눠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수 진보는 저랑 이제 우리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철학과 이념을 기반으로 보수와 진보가 좀 건전한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관료 조직에 오래 일해왔던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보수 행세를 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고를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한국 국민이 1940년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 박지향 이 사람 지금 직책이 뭐더라? 정보가 역사재단 이사장. 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고용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런가 하면 한강 노벨문학상 발표한 그날에도 김광동 이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뭐 진실과 화해 그런 위원장 아닙니까?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따위 소리를 지금도 해댑니다. 그리고 관료 출신인데 이 사람은 뉴욕 총영사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 8.15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국감 때 사과해라.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지금 요소에 다 심어놓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자면 끝이 없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 있는 정부를 보수 정부다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이 이 모순을 저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보는데요. 저 김문수 장관의 저런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에서 용인될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은 저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상까지 우리가 허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김문수 씨 보십시오. 이분이 정치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이분이 진보 진영에서 정치 시작했어요. 노동운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노동운동하다가 YS 때 보수 정당에 영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됐습니다. 아니, 물론 뭐 사람이 진영을 왔다 갔다 저는 뭐 널리 양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이분이 진보를 표방했다가 보수를 표방했다가 지금은 또 극우 보수가 됐다가 또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어떤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서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김문수로 상징되는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역사까지도 팔아먹어가지고 자기 이익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역사까지도 왜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거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자입니다. 저런 정치인들은 사실상 청산돼야 마땅한데 지금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보수가 기회주의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사실 더 혼탁해요. 그래서 아마 종말이 더 빨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좀 시궁창 냄새 나는 저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 전 그게 보수가 자멸하고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기회주의와 욕망을 가지고 권력만을 준다 그러면은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처럼 돼버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참 무서운 게 인간의 욕망인 게 전 진짜 무섭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욕망을 강제로 억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 동의 안 하는 입장인데 이게 욕망을 건드리다 보니까 너 집 사, 빚내서 집 사.
그럼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이러니까 내가 그럼 막차라도 탈 수 있나? 근데 지금 막 가계 대출 문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단 신경 안 쓰고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든 말든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서 부동산, 주식, 코인 막 이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결국엔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봤을 때 아까 뭐 전통, 뭐 역사, 뭐 관습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지켜지는 것도 없고 당당하게 존경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막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묘지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역사 전통 전혀 없고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그냥 아예 방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각자 도생으로 다 던져놓고 도대체 무슨 보수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품격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수의 품격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심지어 이 윤석열 들어서고는 막 쩍벌부터 해서 해외 갈 때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저들의 가치가 다 일본으로 가냐? 박철희라는 그 주일 한국 대사가 보통 우리 한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일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그 기자클럽에서 37번을 일미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의 뿌리가 나카소네상이라고 그 아주 극우적인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1회 수상자고요. 5회 수상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김태호입니다. 중일마. 예, 김태호 지금 제1차장, 안보실 1차장.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러고도 전혀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칭 보수란 인간들의 민낯이고 현실입니다. 보수를 과연 저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볼 수 있느냐. 김석운님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수 진보 설명을 버스를 타고 가는 것에 비유하신 게 있는데 황희두 이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그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보는 그래도 좀 낑겨 타자. 이렇게 좀 쩍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다리 좀 좁히면 몇 사람 탈 수 있는데 같이 가자. 이런 거고 이제 보수는 빨리 그냥 문 닫고 내 쩍벌하든 말든 이건 내 자유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문 닫고 출발해. 약간 요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진보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자들을 과연 보수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갖다 심어놓은 윤석열을 보수라고 볼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는 지금 보수주의자들마저도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우리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노벨 문학상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의 문화 참 자랑할 만하고 근데 소설 이광수 이후에 100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도 나름 토양이 갖춰져 있고 정말 문학성이나 뭐를 따져도 이제 충분히 겨뤄볼 만한데 다만 세계화가 좀 늦어져서 우리 말을 그 맛깔나게 잘 살려서 번역하는 것만 좀 뒷받침됐다면 진작 나왔을 텐데 그 맛을 살릴 만한 그런 게 이제 다 사실은 국력이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훌륭한 번역가도 만나고 그래서 한강의 작품 세계가 널리 알려지고 그야말로 저는 이번에 한림원에서 수상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역시 한림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하는가를 딱 설명하는데 정말 그 짧은 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천착했고 또 어떤 식으로 그거를 풀었고 또 서술하는 방법은 어땠고 시적 산문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한림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국민이 정말 기쁘고 좋아하는 그런 날 김균아인가? 이름이? 네. 야, 이 작가라는 사람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 이렇게 한림원이 수상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자랑스러운 수상이 아니다. 동양권한테 줘야 했다면
중국의 N랭크가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한강을 선택했냐? 한림은 심사위원들이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또는 명단 놓고 선풍기 돌렸을 것 아니면 여자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음이 삐뚤어졌어도 앵간해야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썼냐면 소년이 온다는 58이 꽃같은 중학생 소년과 이게 뭡니까? 58이 뭔지 아십니까? 5.18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5.18, 58 이렇게 욕설로 쓰는 거예요. 여자 작가가. 그러면서 같은 작가가 58과 43을 연달아 써내고 그래서 음주 운전정의 아비가 대똥 당시 책 광고까지 해준 게 우연일까? 물론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들 가운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인간으로 대접해 줄 수 없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김규나라는 작가도 신춘문예까지 통과한 그런 작가고 지금도 조선일보에 계속 뭐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저걸 보고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신인규 대표님 보수입니까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에 대한 논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뭐 김문수 그런 기회주의 보수라든지 지금 김규나 작가 같은 그냥 인간의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은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외하고서 저는 그 나머지 뭔가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대화가 될 때 저는 그 안에서 보수 진보를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런 사람들을 보수에다가 딱 놓고 하니까요. 그냥 보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꼴통이고 다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로 보여져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까요. 저는 김규나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학이라는 게 인문학 아닙니까? 인문학? 이게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학문이고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뭐 자기도 자기 마음 다 알기 어렵고 타인의 마음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공감하겠습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문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갖춰야 될 게 뭐냐면요.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럽고 아무리 그걸 깎아내리고 싶어도 저런 식으로 타인의 기쁜 일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죄를 뿌리고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하면요. 저게 한강 작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김규나 씨가 내려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그 김용현 장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장 나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든요. 그게요. 김용현 장관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요.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깎아버려요. 돌려세웁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데 저는 이 김규나 작가도 야 저분도 문학을 하고 등단을 했다는데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얕고 이렇게 경박할 수 있을까. 타인의 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태어나서 내 눈에 보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철학의 빈곤, 인간관에 대한 부재, 전 이런 것들을 좀 느꼈기 때문에 좀 그 예술 경지 자체가 좀 공허하다. 그 작품 세계 자체가. 저는 그런 좀 저 한 문장이지만은 저 깎아내리는 모습을 통해서는 좀 김규나 씨가 저는 오히려 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김규나라는 작가의 글을 내가 아직 읽어본 바도 없지만 비극이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작가가 글을 쓴다면 도대체 그게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그 공허함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되게 그런 기회를 또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언론이 주목하니까 뭐 욕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신난 것 같은데 전 사실 저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능력주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들이 맨날 그렇게 신봉하는 게 능력주의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 과정이 어땠든 간에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면 그것만 쟁취하면 장땡이지 라면서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약간 민주개혁 진보진영을 맨날 침뱉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한강 작가가 능력주의 그들의 세계관으로 따르면 당당하게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거기다가 막 침을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맨날 지난 수십 년 동안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래왔던 인간들이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참 그마저도 형편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지금 뭐 한강 작가 막 과거 막 이것저것 캐고 하면서 막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방구석에서 낄낄대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광주 얘기, 페미 얘기,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면서 야, 또 저런 식으로 막 그냥 보내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예전에 일베에서 많이 써먹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고, 그 다음에 막 정치인들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당당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공론장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들이 얼마나 뭐 보수 진보, 아까 그걸로 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명박 국정원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그거에 또 권위를 떨어뜨리겠다고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걸려가지고 해외 국제적으로 엄청 망신당했고요. 심지어 그것도 그냥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단계적으로 공작을 한다면서 그 받으셨던 라프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인권상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라프토상도 먼저 그럼 건드리자, 그 다음 단계로 노벨평화상 건드리자 하면서 그 취소 공작을 했던 게 이명박 국정원이고, 그때 그 구성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었어서 똑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들을 어떻게 보수로 놓고 보냐. 저도 주위에다가 얘기할 때, 야, 보수가 절대 나쁜 가치가 아니야. 보수의 가치 굉장히 중요하고, 새는 양날의 날개로 난다고 하듯이 보수 진보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계속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보수란 단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거죠. 근데 저는 요 능력주의도 하나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저 김규나 씨 부류의 사람들, 전 이거 뭐 보수 진보로 나누고 싶지도 않은, 그냥 인간으로 치면은 좀 대접받기 힘든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능력주의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함정에 빠져 있냐면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대표적인 게 세월호 내지는 이태원 참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도 보시면 저도 당할 수 있는 사고인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피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갑자기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의 마음,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일부 또 무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껴안고 부둥 껴안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을 좀 가야 되는데, 전 이것도 보수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소위 말해서, 저는 뭐 보수로 취급도 안 하지만 보수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은 그 유족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 이게 김규나 작가를 포함해서 뭐 그런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무공감주의에 대해서 저는 뭔가 좀 인문학의 그런 철학의 부재, 인간관에 대한 뭔가 좀 왜곡, 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보수 진보로 나눌 문제가 아니고 좀 정신과학 내지는 의학 쪽으로 저는 좀 더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김규나 정사마님이 김규나 작가가 아니라 김규나 작자라고 불러야 옳지 않을까요? 그러던데, 이 김규나 작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로비해서 뭐 그렇게 상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로비를 했으면 어떻게 그 한강 작가 이름을 우리가 방송 한림원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이름도 모르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로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받았을 때, 작품상을 받았을 때 나름 어떤 PR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노력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노력하고 우리 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결국은 오스카상까지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것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인식이 천박하고 억지죠. 이런 거 사실 평가할 것도 없는 그런 시부렁거림인데, 정충기님, 김규나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글자만 배워서 그런 겁니다. 유경님, 김규나 펜 끝에서 아름다운 잉크가 나오지 않고 더러운 오물이 나오는구나.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명색이 신춘문예 통과한 작가가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감하고 나누고 그 아픔을 글로 옮긴, 그래서 세계가 인정한 그 상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평을 한다고요? 그걸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강 작가가 아직까지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다. 축하하는 자리도 아직까지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강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가 한강을 보고 있으면 참 태산 같음, 엄중함, 흐트러짐 없음, 정말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단련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들은 애써 이제 그 마치 부정선거처럼 이 수상도 부정을 애써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그 한강 작가 그 100만 부 지금 이상 팔렸다고 알려졌거든요. 이제 막 200만, 300만 가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특히 뭐 BTS 멤버들도 바로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전하니까 전 세계 아미들도 반응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들은 4.3 5.18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 반공자유주의로 여태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세계관, 그 헤게머니가 지금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구태스러운 모습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와서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옛 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뭐 세탁기 비유해 주셨듯이 완전히 그냥 낡았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치, 특히 이준석 부류의 정치가 그런 걸 되게 망치고 있는데 나는 뭐 공감만 하면 뭐가 해결돼? 나는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학도야. 이걸 맨날 얘기해요. 물론 그 중요합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한마디로 신뢰, 뭐 논리, 감성 다 중요한데 사람들이 누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가서 옆에서 같이 울 수도 있는 거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늘려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침뱉으면서 나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아. 나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결한다고 독점하려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아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갈아엎을 때가 돼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지금 현 시점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도, 사람, 관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관행까지 변화가 가야 사회가 바뀌는 거라 저는 좀 길게 내다보고 있기는 한데 정치라는 게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과 가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가장 중요한 이념과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뭐 반공을 외친다 해서 그게 이념이 아니고요. 뭔가 본인이 정치를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과 철학이 탑재되지 않고 뭐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쳤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의 이 정치권은 이런 철학과 이념에 기반한 정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는 하고 있는데 싹 보면은 다 괴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온갖 협잡, 뒷구녕에서 뭔가를 꾸미는 술수, 모략 이런 것만 지금 너무 난무하고 그걸 정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 큰 착각이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상당히 존경하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다운 정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께서 감동하시고 또 지금도 그런 정치를 좀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이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좀 사람 냄새 나는 정치를 좀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고 계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련님, 한강은 유명해서 명성이라도 있었지 김규나란 작가가 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배설하고 그런 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규나는 침을 뱉은 겁니다. 누워서 하늘에 대고. 예. 그러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왜 김규나 얘기까지 했느냐? 지금 이 보수가 왜곡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비틀려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오늘 백운기와 뒷불로 1시간 가지고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이유를 일단은 저는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보수인지 아닌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사람이 뭔가를 노리고
보수 같지도 않은 자를 끌어갔다가 보수에다가 합쳐놓은 거죠.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물이 원래도 뭐 지금 좀 한 번은 갈아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냥 똥차를 한 5대 갖다 부어버리면 그 물은 완전 똥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경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도 이렇게 보수의 종말로 쓴 이유가 종말이에요. 이 자정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에게 국민들께서 그동안 부여했던 개혁의 명령, 달라지라라는 명령이 이제 저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윤석열 정권을 딱 2개로 제가 규정 짓자면 윤석열은 권력 중독자거든요. 윤석열은 권력 중독자입니다. 이준석은 뭘까요? 이준석은 선거 중독자입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요, 권력 중독자나 선거 중독자나 말은 다른데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구육상회를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육상회에서 만들어진 계곡이고요. 이준석 의원은 구육상회의 홍보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수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권력 중독으로 권력을 취득했고 또 획득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우자 수호하는 데다가 다 갖다 썼다가 이제 아마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을 거고, 이준석 의원은 선거 중독자라고 본인 스스로 이건 네이밍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도 선거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서 이긴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기기를 위해 가지고 정치공학, 명태균, 김종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이번에 이겼어요. 보수가 이겨가지고 뭘 얻었죠? 저는 정말 제가 여기 백운기 선생님 그 프로그램 나와서도 제가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지금도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더 하면 하지, 그거 안 할 거면 더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 합니까 이거를? 저는 보수가 반성과 성찰 기능을 잃어버렸다. 권력 중독자와 젊은 선거 중독자가 만나서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이 결과물이 어떻냐. 전 아까 그 비유하신 게 적합하시다고 봅니다. 정말 망해가던 웅덩이에 똥차가 와가지고 똥물을 그냥 5톤을 갖다가 쏟아부은 격이기 때문에 그 웅덩이는 묻어버려야지 그걸 치우고 다시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샘물을 집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종말, 전 보수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이고, 이거 고쳐 쓸 수가 없다. 고치려는 노력도 무의미하다. 차라리 그 노력을 할 거면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뿌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스스로를 약간 실용적 보수주의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보수와 진보 원래 그 가치가 지금 한국형 보수 진보 이거 구도 때문에 되게 이상해졌는데, 보수와 진보가 결코 나쁜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결국에 이제 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등 이 문제가 얽혀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2024년인지 1924년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시대가 지금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친일 청산이라는 거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1원 1표의 가치가 보통 자본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 뭐 주주들의 그 권리라고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막 뒤에서 저런 여론 조작질, 막 주가 조작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과연 1인 1표의 대한민국이 맞냐? 그래서 이거를 다시 1인 1표로 돌리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다. 아까 뭐 이준석 씨 정치 중독자 말씀 주셨는데, 저도 프로게이머란 직업 자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라. 거기에 대한 전략 전술을 맨날 배우고 그것만 연구하고 실전에 투입시키는 게 그 프로게이머들의 원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정치로 왔는데, 정치는 다른 게 있어야죠. 그게 결국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상대를 섬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사회를 같이 공존하면서도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를 주로 타겟하고 했던 게, 결국 이 정치와 게임을 자꾸 이상한 식으로 섞어버리면서 이 모든 게 자신의 입식양명을 위한 거다. 그런 거는 같이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 청산과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황희두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 한번 기억나십니까? 아까 오늘 올렸던 글. 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요,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본인의 주관이나 또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나 내용이 없어요. 아까도 뭐 02800이라는 식의 상대방을 비꼬는 저런 태도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준석 의원의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나 오늘 한 건 했다. 나 오늘 한 건 터뜨렸다. 사람들이 반응해준다. 기분 좋아.
여기까지지 저게 나라가 바뀌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저기 한 줄 보십시오. 국감에 집중하겠습니다. 국감에 집중하는 사람은 저런 거 쓸 시간도 없어요. 그치. 미안하지만 국감에 집중 안 하고 있는 저 태도 오늘도 페이스북만 계속 쳐다보고 저 글을 구상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장난이에요. 다 말장난이고 말의 내용이 없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의 이런 명태균과의 협작 정치 전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뭐 더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자들 정말 일부에서 이제 또 뉴또라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PD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이 자들은 왜 이러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면해보고 책임감을 좀 적게 느껴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지요. 실제로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등 뭐 이런 자기들의 만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근데 그 자들은 가해자들입니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처참하고 부끄러워서 그걸 좀 모면해 보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뉴라이트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내 선조가 일본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는 너무 슬픈 것 아닌가요? 이건 보수 아닙니다.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수도 아닌 것이 들어와 가지고 보수에 똥물을 끼얹어서 보수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이제 종말을 맞이할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아까 부산이대님인가요? 신인규 변호사님, 보수의 종말이 아니라 제목을 보수의 매립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권을 쓰게 되면 보수의 매립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매립돼야죠. 네. 매립돼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다가 잠깐 옆길로 샜는데 김숙희님 보수의 종말 구매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이정아님 교보문고 예, 보수의 종말 18입니다. 네. 많이 구입해 주세요. 1위로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시옷 지은님 보수의 종말도 노벨상 받아야지요. 아유 이건 지금 한강 작가님의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 참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보수의 정치를 새로 만드는 일에 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해를 없으시려고 보수의 종말이라는 게 제가 무슨 보수 진영을 다 없애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보수 앞에 제가 수식어를 한 5개 갖고 왔습니다. 이걸 없애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검찰 보수, 검찰 보수 종말, MB 보수. MB계, 이익보수, 그 다음에 명태보수, 명태균 패거리들이죠. 친일보수. 요한 5가지 보수만 좀 없애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게 거북스럽지 않은 그런 좀 보수 세력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5대 매립 정치 5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발 핵폭탄으로 보수의 심장부에 크나큰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멸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자초해서 자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짧게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듣기 전에 핸섬한 정어리님께서 재밌는 오행시를 보내오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어리 TV로 오행시를 지어주셨는데요. 신은규 대표님 운 좀 떼주세요. 네. 정어리 TV. 정신없이 헤쳐먹었지? 어쩌다 보니 막장까지 온 건 알겠니? 리더 흉내라도 제대로 못 냈지? 티끌 만한 양심도 없었지? 비싼 대가가 뭔지 알지? 또 국민의힘 당사 1층에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저거 반성을 촉구하는 네. 아주 뼈 때리는 네. 오행시였습니다. 아, 핸섬한 정어리님은 야. 작가신 것 같아요. 예. 또 딥블루로도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딥블루요. 네, 딥, 딥하게 파헤쳐 줄까? 불, 불룩 나온 배에 뭐가 들어있는지 루. 루저의 날이 올 거야. 정말 진짜. 노벨 문학상 지금 다들 노리시는 야, 것 같습니다. 다다음 노벨 진짜. 우리 애청자님들 수준이라니까요. 지금 할리머니 놀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가면 정리가 될까요? 먼저 신은규 대표님부터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국힘 폭격기라고 저를 소개하면서 다니는데 사실 폭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저도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지만 종말하는 건 맞는데 그거 자체가 저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가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보수를 그거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찰 보수, MB 보수, 이익 보수, 명태 보수, 친일 보수 이거 싹 빼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국민들께서 편하게 이게 드나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수 세력 만드는 게 가장 저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보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저는 이제 보수의 주된 세력 구성원들이 관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관료 보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 대중들과의 호흡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향하고 꿈꾸는 보수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시민 대중들의 힘을 얻는 저는 그런 좀 새로운 유형과 형태의 보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저는 탑재했으면 좋겠는 게 시민 대중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대안 해결 능력을 갖춘 그 보수가 더 시민들 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내지는 진보, 범진보 개혁 세력의 그 정치 방식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이런 쪽에서는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쪽에 노력을 더 하고 싶고요. 저 혼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하루속히 국민의힘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저는 좀 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만드는 대열에 저는 함께 하시는 게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유승민 의원님 같은 분은 정말 보수 정치인으로서 저는 생명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좀 그 속에서 어떤 좀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좀 만드는 그런 시대를 좀 열었으면 어떨까. 근데 몇 명 남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명 없습니다. 황 여사님 전망은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에는 명태균 요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게 지금 땅 따먹기식으로 저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보수의 매립도 그렇고 3탄으로 아예 보수의 깃발로 우리 신규 변호사님 같은 이런 보수주의자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요즘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예. 이걸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식과 동시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는 소식 같이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고 되게 가슴 아픈 역사들을 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자기들 정치하는 데 이용했던 세력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친일 청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외교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우리가 더 나은 국가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 회복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려면 결국에 우리 그 청년들 모두가 외교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국제 정세. 지금 근데 아까 당장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 따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극단적으로 자꾸 북한 도발해가지고 미사일이라도 날리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헌법 77조에 따라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든지 그런 상황인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가 처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지금 K 시리즈로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정치의 부활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뭐 보수, 뭐 진보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속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보와 보수의 두 보석, 신인규 대표, 황희도 이사와 함께 정말 보수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보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누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가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대안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질 상황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한번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뭐 난리가 아니니까요. 어떤 이슈로 또 우리가 다룰지 미리 예상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니, 어떤 분들이 지금 롱패딩을 다 구입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롱패딩입니까? 네. 그랬더니 춥잖아요. 네. 다 이제 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롱패딩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예, 저도 그 분석에 또 진단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추워지니까. 그래요. 예. 정말 보수의 종말을 신인규 대표께서 책 제목을 딱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주제도 거기에 맞춰서 잡게 됐네요.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아닐 수 있는 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상식이거든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오빠는 방구쟁이야. 그 오빠가 윤석열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개도 다 알겠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오빠는 윤석열 아닙니다. 왜 그러니? 참나.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정의리언 애청자 여러분, 신인규 대표의 보수의 종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보문고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셔서 백운기와 뒷불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러는 느낌입니다. 오늘 댓글 제가 소개해 드린 분들께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깊이 들어가 보는 바닷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황희도 이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화요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